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13일 오후 5시입니다. 이 한반도 전문가이시고 북한 인권운동가이시고 일본인 납치자 구출회 회장이신 니시오카 스도무 교수님과의 이 한반도 정세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노이 회담과 일본의 입장이라고 그럴까요? 네. 이런 걸 주제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그 하노이 회담이 결렬될 네. 그 순간에 저하고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다른 걸로.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놀랐다기보다는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기뻤습니다. 안도가 되기도 했는데. 안도가 됐죠. 네. 저도 안도가 됐습니다. 안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이었죠. 그렇죠. 근데 내용 보면은 북한 쪽이 너무 뻔뻔스러운 요구를 했다. 아, 그렇게 보십시오. 그러니까 작은 선물밖에 안 가져왔는데 너무 큰 걸 요구했다. 그러면은 아무리 트럼프 씨더라도 그런 고래에 상의했다면은 귀국해서 오히려 그렇죠. 성과가 아니다, 실패다 이라는 그렇죠. 평을 받기 마련인 고래를 제안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북한 내부에서 왜 그런 배발을 오려는지 트럼프가 이 합의에 상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게 왜 그런 오판을 했는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정보 능력을 가볍게 보고 그리고 트럼프가 저하고 있는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고 급하니까 상의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북한의 독재 정부의 한계가 나타났다. 예. 그렇게 봤습니다. 시작하기 전에는 그 대륙간 단도단까지 배제한다라는 말을 할 수 있다. 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국민의 안전이 확보됐다. 그렇죠. 예, 이라고 해서 그래도 모든 제재의 그 해체는 할 수가 없지만은 남북 경제 교류 정도는 예외화. 이라는 거를 상의해 버리면은 안 된다. 예. 절대로 지금 경제 제재가 효과를 올리고 있으니까 금을 하면 안 된다 이라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대륙간 단도다가 없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요구도 모든 제재였으니까 남북 관계 경제 교류 그러니까 개선 금강산만 예외로 했다라고 했었더라면은 어떤 결과가 됐었을지 그건 모르죠. 그러면 그만큼 북한 사정이 급하다는 겁니까? 그럼 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성권단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 물론 개성권단 재개하면은 39호실 자금이 전달되죠. 지금 39호실 자금 돈지 자금이라고 합니다만 그렇죠. 1년에 30억 불 아니 40억 불 정도가 있어야지 독재 정부가 유지되고 핵개발할 수 있다. 그렇죠. 이지만은 지금 10억 불까지 내렸다라는 간척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해 중순 그 5월 6월까지는 그러니까 북한의 그 장군들한테는 한 달에 소잡는 전불 그리고 준잡는 종 500불, 그 산잡는 2,000불, 대잡는 3,000불까지 쓸 수 있는 카드를 줬답니다. 그러니까 외화 3전에서 달러를 쓸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지난해 중반에 폐지됐다. 아, 폐지가 됐다. 예. 그만큼 그러니까 그게 김정일 정부의 돈치 반쯤은 선물을 주고 선물로 준서짐을 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외화 카드였어요. 장군들한테. 그런데 그것이 배치됐다. 그만큼 어렵다는 건데 그리고 또 밑바닥도 어렵습니다. 그 밑바닥에서 그 잠마당에서 다 장사해서 먹고 살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그 대다수의 인민들은 배급이 없어서 자기가 장사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건 90년대부터 그러는데 그런데 잠마당에서 주로 공산품은 중국 제품입니다. 유통되어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 석탄이라든지 절간석 같은 거는 중국에다 수출해서 그렇죠. 거기서
일산품을 중국에서 사와 가지고 그게 잠마단에서 유통돼 있어요. 그래서 잠마단에 그 화배가 지금 북한 돈이 아니라 중국 돈인데 유통돼 있는 화배가. 그런데 그 유엔 제재 때문에 지금 북한이 2016년에 28억 불 수주를 했었습니다. 예. 그 동계를 보면은. 맞아. 그런데 지난해는 수출이 3억 불입니다. 그러니까 25억 불 그러니까 없어졌어요. 가장 큰 게 석탄, 철광을 수출 못하니까. 그 위료품, 수산물 다 그게 금지시켰습니다.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그 잠마다 잔서 규모가 축소돼 있답니다. 예. 그래서 쌀 가격 같은 건 올라가지 않고 있지만은 장사가 안 되니까 그 주머니에 돈이 없는 사람부터 그 굶어 죽기 시작했다. 굶어 죽기 시작했다. 예. 물론 지방이죠. 예, 집안의 고아들, 노인들 세대. 그렇지. 예. 그리고 당간의 간부들. 간부들. 당간의 간부들은 그게 속단이 수출분이기 때문에 예. 배급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견제 제재 때문에 그 수출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배급이 중단됐는데 그 사람들이 장사할 줄 모른다. 예. 그러니까 장사를 안 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생활이 어려워져서 예. 일본에서 아사자도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39호주 자금 그리고 잠마단의 장사 규모 그 두 가지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39호주 자금은 남북 경제 교류로 전환할 수가 있지만은 잠마단 경제를 살려고 하면은 역시 수출이 돼야지 되죠. 그래서 경제 제재에 뭐 11개 중에서 5개를 불어달라 했다지만은 그 5개가 수출 금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전에는 군수품 40품 정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북한이 무역에서 받고 있었던 외화가 없어졌다는 것이 큰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걸 유지해야 된다. 근데 이제 어떤 나라에 고통을 주는 게 하나는 돈줄 끊는 거고 제일 중요한 기름. 그렇죠. 기름 끊는 건데 기름이 허용된 양이 연간 한 400만 배를 남짓합니다. 그죠? 원유, 중유, 원유하고 정유 합치면은 그거는 어느 정도냐면 한국의 이틀 사용량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평양에서 기름값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그거는 왜 그럴까요? 기름값은 아직 안 올라간다. 가솔린 값이. 그건 저도 잘 모르지만은 일단 올라갔다가 내려갔죠. 그러니까 그 보면 쉽으로 상당히 많이 밀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공해상에서. 그렇죠. 그런데 밀수는 공짜가 아닙니다. 거기서도 외화를 내야 돼요. 그거 공짜 아니에요? 공짜가 아니지. 또 비쌉니다. 비싸긴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외화가 없었지만 외화가 바닥난다. 기름도 살 수 없게 된다. 그래서 그 경제 제재는 한마약처럼 시간이 걸리지만 효과는 있다. 효과 크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너무 큰 그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아마 급해서겠지만은 그리고 또 왜 연평만 그 배제한다고 했는지 그러니까 연평 바로 옆에 그 분강이라는 그 분강 지역이 연평 전체를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분강이라는 그 연평 핵단지에서 8km 정도 떨어진 데라고 합니다. 거기에 지하 논스크루님 시설이 따로 있다. 거기까지 배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아마 미국 쪽에서 지적을 했어요. 그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마 김정일은 미국은 그쪽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 것이다. 일하고 반항했기 때문에 그 즉석에서 대답을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강소이라는 다른 지역도 있고 또 지하 시설이 또 4개 정도는 있답니다. 미국은 그걸 파악하고 있는데 김정은은 미국이 구체적인 증거는 확보하고 있지 않다라는 보고를 받고 안심해서 협상장에 간 것이 아니냐. 그런 면에서 미국의 정보 당국의 승리고 김정은의 부하들에 올렸던 보고 아니면 김정은 본인의 오판이 나타났다. 저는 김정은 본인의 오판 쪽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실무자들의 오판보다는. 그러니까 김정은이 기차 타고 왕복 일주일 동안 가겠다는 것은 선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성공한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신을 아주 좋게 이야기하고 편지를 보내면은 뷰티풀 레터라고 하고 그레이트 리드라고 하고 이렇게 또 뭐 두 사람 사이에는 일종의 화학적 결합 관계가 있다고 사랑에 빠졌다는 이야기까지 하니까 이 독재자는 더구나 최강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아부를 하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예. 그리고 더구나 싱가포르 회담의 합의문이 북한 페이스로 됐잖아요. 한번 속여봤잖아요. 그러나 일단 트위터로 하는 트럼프의 말만 보면은 몰라요, 미국의 정책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정책이라는 것이 인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볼턴 씨를 기용했습니다. 그렇죠. 싱가포르 회담 직전에 지금도 볼턴 씨가 있고 그리고 경제 제재는 유지 강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거죠. 그러니까 그 이상하다고 김정은 느껴야 되는데. 본인 느껴야 되는데. 예. 아프기는 하는데 오히려 미국을 공격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나놓고 보면은 트럼프만 보면은 이게 미국이 속았는데 그 옆에 보좌하는 볼턴, 폼페오, 펜스, 비건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또 제재는 계속 된다. 그러니까 아마 북한이 일종의 다중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다중방송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니까 이 판단에 정보 판단에 상당히 혼선을 겪었는데 그러니까 그것까지 합해서 트럼프가 협상을 잘 한다는 거죠. 고래를 존재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북한의 협상 전략을 보면은 이 상대의 최고 권력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공산당의 정보 공작의 핵심입니다. 또 역대 한국 대통령을 상대로 한 암살 또는 포섭 시도가 있었잖아요. 그죠? 또 성공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푸틴이 트럼프를 상대로 해가지고 선거 공작한 것도 있고 이 항상 살인탑을 공격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실무자 의견보다는 김정은이 상당히 만만하게 트럼프를 만만하게 봤다고 그럴까. 그리고 와서 내어놓았는데 북한이 내어놓은 카드는 이제 다 알려져 있는데 지금 그럼 미국이 뭘 제시를 했느냐 하는 게 볼턴 이야기는 이렇죠. 그러니까 핵 미사일, 그 다음에 세균 무기, 그 다음에 독가스, 그 다음에 인권 문제까지 다 제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는 이런 거다 해가지고 이렇게 종이에 적어가 하나는 논문으로 하나는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숨겨놓은 우라늄 농축시설 그거 하나 한 게 아니고 그걸 포함해서 좀 포괄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다는 거는 비밀이니까. 그 중에 하나를 곧 딱 집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변이라고 했으니까 연변에는 분간도 있다. 거기까지 포함돼 있는 거 아니냐니까. 그때 그 심야 기자 아니죠. 그게 그 트럼프가 기자회견 하고 나서 떠나기 전에 그 재선희가 와서 아니 우리의 요구를 좀 낮추겠다 했다지 않습니까? 그게 볼턴 씨가 어디 낮추겠다는 게 아니고 그걸 우라늄 농축시설까지 없애겠다고. 그러니까 했다는 겁니다. 그 재협상을 하자. 그래서 그 미국 쪽에서 그러면은 없애겠다는 그 연변에 다 들어가 있느냐 그 질문을 했더니 좀 기다려 달라고 해서. 다 들어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라늄까지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우라늄이 거기에 연변에 있는 우라늄뿐만 아니라 아마 미국 쪽의 개념은 분간까지 포함해서 거기가 연변이니까 거기까지 포함되어 있느냐 그런 물어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트럼프는 까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공산당하고 협상할 때는 까버리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렇죠. 깰 수 있는 사람이. 아베 전 리도 그런 경험을 한번 했죠. 그 고이즈미 전 리가 갔었을 때, 그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적집자가 조사한 결과라고 종이가 왔어요. 그 정상회담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전에는. 그래서 점심 시간이 됐어요. 그 고이즈미 전 리도 원칙이 있으니까. 그 김정일랑 같이 밥은 먹을 수 없다.
도시락으로 가지고 왔어요. 아, 도시락 갔어요. 그래서 별도로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아베 총리가 마이크 있는 줄 알아서 큰 소리로 아니 오후에 김정일이가 납치를 인정해서 사죄하지 않으면 우리 떠납시다. 이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예, 예. 그랬더니 그게 김정일한테 보고가 돼서 예. 그래서 갑자기 오후 세션에서 김정일가 납치를 인정했다. 아하. 그래서 그 부하들이 대혼란이 혼란이 일어났다. 예. 그게 잔진선 씨의 증언입니다. 예, 예. 그때 평양에 있었던. 그러니까 역시 떠난다. 이라는 말을 해버리면 그때 김정일은 배고플 받고 싶어서 납치 인정해서 사죄까지 한 그 양보를 했고 그 이번에는 떠나버렸으니까 분간까지는 배제한다니 하는 그 양보까지 했는데 또 떠나버렸으니까 그러면 저는 그 급한 거는 북한 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매년 25억 불 없어지고 또 해외에 보내고 있는 노동자들은 약 돌아와야 되죠. 예. 10억 불 정도 10억 불 송금을 했대요. 예, 송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합해서 35억 불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대로 가면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카드를 북한 쪽에서 양보 카드를 내놓을 수가 있다. 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번에 납치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1대1로 만났을 때도 이야기했고 그리고 두 번째 저녁 식사 때도 이야기했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볼턴 씨가 얘기한 대로 뭐 핵 문제, 미사일 문제, 그 대량 살상 무기 문제 다 해결되고 나서 플러스 알파로 그 일본 납치 문제가 해결되면은 일본도 그 견제 지원을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를 해제할 수는 있지만은 지원은 나는 안 하겠다고. 그렇죠. 공개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한국하고 일본이 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납치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아직 납치된 사람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남아 있는 사람을 돌려주는 거죠. 예. 자, 돌려주면은 일본에서 더 있다. 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면단을 안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제사회도 북한이 핵을 몇 개 가지고 있다. 정확한 그게 없잖아요. 예. 그러나 당신들은 알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을 보내야 된다. 지난번에 5명 보내가지고 거짓말 가짜 6월 가짜 사만 진단서 같은 걸 보냈으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살아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보내야 된다. 보내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물어본다. 그렇죠. 그 외화숍 상점에서 만난 적이 없는가, 소문을 들은 적이 없는가. 문모가 많아지면은 정보가 많아진다. 그러니까 그 소가 히토미 씨가 그 젠킨스 씨 부인, 그렇죠. 납치된 왔음으로써 월북한 젠킨스 씨는 자발적으로 그렇죠. 월북한 미군 출신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을 오므로서 그러니까 크라파까지 납치가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알게 됐죠. 그러니까 같이 있었으니까 루마니아, 그리고 레바논, 태국, 그리고 태국 사람을 통해서 또 마카오 사람까지 우리가 알게 됐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진짜 납치자까지 핵까지 포기하고 납치자 보냈는데도 돈을 안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협상을 하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번에 가족회 구출의 이름으로 소명을 냈습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 진짜 모든 사람을 보내준다면은 그 사람들한테 비밀 묻고 그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는 활동은 우리는 안 한다. 아, 그렇습니까? 예. 피해자들은 조용한 변보한 국민이 되고 싶어 한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그질 해다. 그질 끝나면은 NGO로서는 끝나는 거다. 그래서 그 무슨 그게 힘이 비밀 바디에서 무슨 것이 이런 것이 있었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일본은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그 사는 사람들의 입을 막겠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다만 일본 정부는 피해자의 기만을 실현시키는 책임이 있다. 가족들은 조용히 살고 싶어 한다. 이라고 우리가 소명을 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는 한국과 뭘 해보려고 해도 이게 유엔 제재에 걸려서 또 미국 제재에 걸려서 안 돼. 네,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일본 카드를 한번 생각해 볼 것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나 일본도
일본만 납치 문제만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그런 자세는 있습니다. 그렇죠. 핵 미사일 문제, 그 안보 문제니까. 다른 문제가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핵 미사일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수준으로 안보를 하라. 그리고 나서 일본한테 오라. 그러니까 그게 지난번에 2002년도에는 부시 대통령이 군사적 압박을 하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먼저 일본한테 왔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이번에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번에 하노이 회담이 이렇게 결렬이 되니까 한동안 북한에서도 결렬됐다는 보도를 안 했잖아요, 그죠? 마치 성공한 것처럼 그렇죠. 포장을 했고 다시 만나는 약속까지 했다고. 이 한국의 문재인 지지 세력 좌파 진영에서는 이제 멍해가지고 있다가 물론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아주 그날 서명식을 보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또한 정보가 없었고 그런데 아베 수상은 어떻게 좀 결렬될 줄 알았을까요? 어떻게 좀? 글쎄요, 사전에 전화 회담을 많이 했다니까 그 앙이항 양보를 하면 안 된다. 이라는 말을 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납치 문제를 언급해달라. 그 두 가지 했다.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 어떤 보따리를 가져온 거는 몰랐죠. 트럼프가 뭘 요구할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줄기차게 아베 수상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요구한 거는 이 모든 미사일이죠. 그렇죠. 핵 모든 미사일 없애야 된다. 그 다음에 납치자 문제죠. 그렇죠. 그리고 핵. 그러니까 아마 대륙간단도당만 가지고 고려를 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아베 총리가 계속 대륙간단도당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북한 미국 쪽에서도 그거는 안 된다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아베 수상이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그 사정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그렇게는 이야기 안 하는데 아베 수상이 나서가지고 북한 인권 문제도 조건으로 걸고 동시에 이 장거리 미사일뿐만 아니라 단거리, 중거리, 즉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는 여기까지 없애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게 어느 정도 먹혀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이 회담은 그러니까 회담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버렸는데 게임 체인저라고 그러는데 게임 룰을 바꿔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입장이 핵 보유국 입장에서 미국을 상대로 핵 건축 회담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 그 사람들은 북한의 입장이었고 그래서 비핵화라는 용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고 한반도 전체의 비핵지대화다라는 뜻으로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전혀 문제를 제기 안 하고 그 논리를 그냥 받아가지고 4.27 판문점 선언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또 4.27 판문점 선언을 이어가지고 싱가포르 합의를 한다고 그래 딱 돼 있다고. 그러니까 문서로서는 잘 됐는데 이제 미국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느냐 하면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도 여기서 말한 디뉴클리어리제이션은 북한의 비핵화다. 그러니까 그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남쪽에는 핵이 없으니까 한반도에서 비핵화라면은 북쪽의 비핵화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용어 혼란 전술이 남한에는 먹혔는데 왜 남한에 먹혔냐면 그걸 받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나 트럼프는 안 통해버리고 그렇죠. 일관되게 북한의 비핵화다. 그래서 이번 회담을 보면은 한반도의 비핵화 개념으로 들어갔으면은 종전선언도 하고 그다음에 주한미군 철수 문제도 있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는 최소한 주한미군 철수는 논의 안 할 것 같아요. 논의 안 할 것 같으면은 이번 하노이 회담 결렬로 해가지고 한국은 좀 안도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경제 제재 효과입니다. 북한 쪽에서 전전선언 같은 이야기가 지난해 10월부터는 없어졌어요. 10월 전에는 계속 전전선언을 해야 된다는 요구를 했었지만 그렇죠. 그게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경제 제재 별로 여유가 없다는 거죠. 여유가 없어진 거예요. 종전선언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1년에 35억 불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여유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아주 특이합니다.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더 열심히 했고 북한에서는 작년 가을부터 그러니까 10월부터입니다. 10월부터 그때부터 이제 더 재고가 떨어진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전에 원래는 그 남쪽에서 대대적인 지원을 받고 배급을 재개한다는 계획이 있었대요.
그래서 4월에 이제 변진 노선이 끝났다. 이제 견제 의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만났고 또 6월에 싱가포르 그렇죠. 만났고 그 계획대로 간절해왔더니 돈이 안 들어온다. 제재가 계속되고. 그죠? 문 대통령이 북한까지 가서 연설까지 했는데 근데 만약에 남쪽에서 지원을 한다면은 그럼 달러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 세컨더리 보이콧도로 미국이 감시를 하고 있어서 아니 직접 평양에 갔던 재벌에다가 이 대사관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유엔 제재가 있다는 걸 아시죠? 네. 그렇게 했죠. 했습니다. 네. 그럼 나라 고래 존지는 안보이사회 결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미국 한 나라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한국에서는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아베 수상이 부추겨 가지고 회담이 결렬됐다는 비판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좌파 진영에서. 근데 각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극익을 위해서 외교하는 건 틀림없는 거고 안보를 위해서는 일본, 한국, 미국 같은 배를 타고 있잖아요. 그 비핵화는 일본, 한국, 미국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고 단거리 미사일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한국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 예. 그러니까 그러면 한국 정부는 그 근본의 문제까지 이야기를 해야죠. 해야죠. 그 트럼프 대통령 보고 그 근본의 문제를 언급해달라. 좀 우리한테 창피한 이야기가 있는데 한 1969년에 대한항공기가 납치된 적이 있습니다. 예, 있었죠. 그래서 다 돌려 보내주지 않고 응주를 상대로 엠네스티에서 엠네스티 문재인 대통령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걸 김정은 만나면 김정은한테 제기하라고. 오. 그러니까 이게 엠네스티가 이제 걱정을 해주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라는 분이 어떻게 김정은 만나가지고 국군포로 돌려달라, 납북자 돌려달라, 그리고 가장 최근의 항공기 납치 사건의 피해자를 돌려달라는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가족분들하고 우리는 교류가 있어요. 우리 일본 정부 주재 세미나에도 조정하고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민족 공조라고 하는데 민족 공조는 같은 종족끼리 하는 건데 문재인 정권과 김정은 정권은 요새 공동 운명체라는 이야기가 한국에 나옵니다. 그런데 공동 운명체로서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남북한 민족에 도움이 안 되는 일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북한이 개혁 개방으로 나가야 북한 동포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핵을 포기를 해야 남한 5천만이 평화롭게 살 텐데 그런데 우리하고 종족이 다른 아베 수상이 하는 일을 보면은 한민족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아까 우리가 처음 이야기 꺼냈던 이 레이시즘적 민족주의는 결국 민족을 배신하는 것이고 아베 수상이나 한국의 보수 세력은 공통적인 게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 핵심적 가치는 인권과 법치인데 인권과 법치에 충실해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결국 이민족인 아베 수상이 한민족에 유리한 일을 하고 동족인 문재인 대통령은 한민족을 배신하고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조사장님이 동경 오셔가지고 아베 수상이 주임하자마자 인터뷰를 하셨지 않습니까? 아베 총리가 그때 그 일본 현직 존지에서 처음으로 그 자유민주를 위한 통일을 지지한다 했죠. 2003년 3월에. 예. 그 처음입니다. 그러면 우리 편이죠. 그러니까 아베 수상이 우리 편이고 김정은 정권은 우리의 적이죠. 그러니까 그 한일 관계가 지금 악화되어 있다 이라는 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지난번에 프로에서 저를 소개하셨을 때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경향가 다르다. 그렇죠. 연도 문제에 대해서 다르다고 했죠. 그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민족이 다르고 국가가 다르면은 그러면은 agree to disagree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라파에서 외교관 길이 파티에서 만나면 역사 문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연도 문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고 방식이 다르니까 그래서 조약으로 전사하면 그럼 조약을 지켜야 되죠. 근데 지금 그 지난해 10월에 한국의 대법원 판결에서 조약으로 끝난 문제 한일협정으로
65년에 일본 정부가 3억 불 무상 지원을 하고 2억 불 그 착한을 줬어요. 그걸로 해서 완전히 재정적으로 해결한다 이라고 조약에 썼습니다. 그리고 그걸 받고 한국 정부가 일부분 그 생산자에 많이 썼지만은 일부분 개인 보상도 했고 그게 모자란다고 해서 그 노무현 정부 때 그 문 대통령도 들어간 그 민간 공동 이용해서 모자란다 이런 결론을 내려가지고 근데 한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해서 다시 개인 보상을 했어요. 그러면은 문 대통령 그리고 이해찬 지금 그 여당 대표님은 그때 위원장이었습니다. 예, 국무총리. 예, 국무총리가 위원장이었어요. 그러면은 그 상황에 대해 잘 아시는데 그러면 그건 우리 책임이다. 그 대법원 판결이 아무리 낮다선 지더라도 그건 우리 책임이다. 그 재판을 읽힌 사람들만 돈 들어간 것이 안 된다. 모자란다면은 한국 정부 책임으로 22만 명 전체 혜택해서 해야 되죠. 재판을 읽힌 사람들한테만 하는 것이 공평하고 또 이런 거 있습니다. 그 식민지 시대 때 그 일본군 내에서 한국인 노동자를 썼던 기업은 1,300 정도 있어요. 예, 그 예. 한국 정부의 조사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기업이 300개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그 1,000개 이상의 기업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소송 산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피해자들 그리고 가족들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지난해 소송을 일으켰습니다. 예. 한국 정부가 돈을 받았다. 그래서 거기서 그걸 나눠줘야 된다. 예. 그러니까 그걸 전체로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나서서 다동고 내부에서 한국 근내 문제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라는 것이 일본 정부 입장인데 그런데 국제법이 근내법을 우선한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태도를 지금 한국 문정부가 하고 있으니까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한 감정이 아마 65년 이래 제일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재판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네. 예. 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말하자면 개인 청구권이 있다. 네. 개인 청구권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보면은 두 사람이 네. 대법관 중에 두 사람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네, 소수 의견을 했죠. 예, 네. 소수 의견으로서 개인 청구권은 한일 협정에 의해서 이미 해결됐다. 네. 해결됐다고. 그 보상이 모자란다면 한국 정부 책임을 그렇죠. 해야 된다. 네, 해야 된다. 그리고 과거에 노무현 때 그런 입장이었는데 네. 이게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해버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상권 분립하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연달아 신일철 주검, 신일본 제철의 후신인 신일철 주검의 한국 내 회사에 대해서 이제 주식을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를 했는데 요 단계에서 정부가 나서 가지고 행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틈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정부도 뭐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서 대책을 검토한다, 검토 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삼권 분리라면은 일본에서도 일본의 재고재판소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줬어요. 재판에서. 예. 그럼 일본에서는 법 질서에서는 그 사람들이 전국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그 일본 제조 스미키니 그 돈을 주면은 주주들이 그 소송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권리 없는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줬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일본의 법 질서하고 한국의 법 질서가 준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외교로 해결하는 겁니다. 외교로 해결해요. 그것이 조약입니다. 예. 그럼 조약으로 끝났으면은 그러니까 조약이 사법부까지 구속을 한다는 것이 국제법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상권 분리고 하면 일본도 상권 분리이기 때문에 준도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 일본 국민들의 감정이 일변도로 가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주식을 현금화 해버리면은 주식을 팔아가지고 배상금을 가져가 버린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은 대한 조치를 한다고 일본 정부도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이 협정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때는 중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논의하기로 했는데 일본이 중재위원회 만들자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외교적으로 해결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전직으로 협정에 의한
외교 협상 하자이라고 일본 정부가 제안을 하고 있는데 2개월 지났는데도 한국 정부에서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외교 협상에서 해결되지 않으면은 전제비용을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럼 제3자를 임명해야 되는데 그 제3자 임명에 대해서는 양국이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 근데 아직까지 그 1대1로 외교로 해결을 하자이라는 제안을 일본 정부가 하고 있고 또 거기 원고들 또 변호사들도 그 협상을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그걸 그에 대해서 아직 검토 중이다. 아직 검토 중이다. 이낙연 총리 밑에 그 프로젝트 팀이 있는데 그 지난해 10월입니다. 이제 거의 6개월 되는데 답이 없어요. 자, 이게 그러면 외교적으로 해결 안 되고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로는 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전제위원회가 안 되면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고 하고 있죠. 근데 그게 우리를 동의하지 않으면은 그 그렇죠. 승리가 안 되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결국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대한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걸 대한 조치라고 하는지 보복 조치라고 하는지 그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요새 보면은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든지 송금을 제한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아소다로 재무상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세를 올린다. 관세 올리는 이건 무역 문제로 갑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올리는 것이 아마 그 첫 번째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지금 중국하고 무역 전쟁에서 관세로 하죠. 그러니까 비자는 그러면 미국 일본 입국 비자를 제한한다는 그런 그렇죠. 예. 그거는 일본의 손해 아닙니까? 우리가 뭐 관광객이 그렇죠. 1년에 700만 명, 800명 일본에 가는데. 근데 그러니까 그게 재판에 관계돼 있는 그런 당사자들 지금 마음대로 기자회견 나오고 그 기업의 반문대 특정한 사람 그 일반인들은 대상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죠. 그럴 수는 있죠. 뭐 그럴 수 최소한으로 하는. 그리고 그러니까 뭐 말하면 한국 제품 중에서 어떤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올린다. 근데 이제 제일 큰 게 이제 금수 조치인데 한국이 꼭 필요한 어떤 부품을 일본이 안 파는 거, 팔지 않는 여기까지는 안 가겠죠. 반도체의 소재, 일본밖에 만들 수 없는 반도체 소재에 대해서 이걸 안 팔아주면 한국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논의는 있어요. 그 여당 국회의원들 가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최악인데 이게 이제 중국과 한번 하다가 중국으로부터 당한 적이 있죠. 히토류. 그렇죠. 레아스로. 히토류를 중국이 일본에 안 파는 조치를 취하니까 그때 일본이 굴복을 했죠. 그 갓나우토 정부 때. 갓나우토 정부 때. 그때 이제 응유했던 중국 어부를 석방했죠. 석방했죠. 그 뒤에 히토류는 다른 데서 개발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이제는 일본 다른 데서 사는 계약을 많이 해가지고 괜찮은데. 그런데 최악의 경우에 중요한 부품을 한국에 수출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어느 정도 타격을 받느냐 그걸 짐작할 수 있는 게 지금 대일 무역 적자거든요. 우리는 수백억 달러씩 우리가 적자를 하는데 적자를 보는 이유는 우리가 제품을 만들 때 필요한 소재나 부품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자산업이라든지 뭐 석유 관련이라든지 그것 없으면 우리가 수출품을 만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게 참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시 다시 금융 위기가 IMF 같은 위기가 왔을 때 스와핑. 지금 스와핑 없습니다. 없죠. 이런 상황에서는 다시 하자는 이야기. 스와핑이 CEO가 박근혜 정부 때 끝났죠. 그때 연장해달라는 이야기를 한국 쪽에서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아가지고 이게 좀 불안한 요소입니다. 이게 뭐 잘 아시겠지만 1997년에 우리가 외환 위기가 왔을 때 우리 다른 뭐 경제 지표는 근사했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외환 수급이 안 되니까 우리가 관료를 일본에 보내가지고 일본 중앙은행에 말하자면은 일종의 스와핑으로 우리를 도와달라. 한 300억 달러나 이것만 한 몇 달 되어주면 우리는 부도로 안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때 일본이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한 것은 미국과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는 IMF 관리 체제로
가도록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이 정리가 되었죠. 그렇죠. 예. 미국 쪽에서 그렇게 하라이라는 그 메시지가 왔다. 야, 모두 일본의 관계자는 그때도 김영삼 정부가 클린턴 정부와 당시에 일본 정부와 아주 친밀했더라면은 피할 수 있었죠. 예, 그럴 수가 있겠죠. 피할 수 있었죠. 근데 전두환 정부 때처럼 친밀했다면은 거의 뭐 돈을 받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 아주 일종의 그냥 서류상으로 저 몇백억 달러 빌려주는 것인데 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65년도에는 박정희 정부한테 일본이 그때 가지고 있는 외화가 18억 불밖에 없었는데 5억 불이라는 X의 경제 지원을 했어요. 그건 사이가 좋으니까 했죠. 그렇죠. 같이 그 자유민주주의 지원이고 한국이 강해지는 것이 일본의 국익이다.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근데 이 저 우리나라에서 보면 일본 천황을 우리는 일왕이라고 부릅니다. 예, 아시죠? 그러니까 이러려고 하게 됐죠. 표기하죠. 예, 그러니까 80년대까지는 그렇게 안 했었는데. 80년대부터 그렇게 예, 했어요. 예, 일왕이라고 우리 천황이라고 할 수 없다. 제가 70년대 후반에 좀 유학 왔을 때는 그냥 전화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재밌는 게 국가 공식 문서는 다 천황으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핀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국가 공식 문서에서는 천황이라고 하는데 언론만 일왕이라고 해요. 저는 천황이라고 부릅니다. 네. 아니 중국도 황제라고 부르고 뭐 저기 이디오피아 황제도 우리가 황제라고 부르는데 일본 천황은 호칭은 기본적으로 불러달라는 대로 불러줘야 되는데 천황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 천황의 존재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 특히 정치인들이 감이 좀 약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그 참 한일 관계가 좋았는데 말년에 천황 관련 좀 발언이 일본 사람들 자극해가지고 한일 관계가 나빠지는.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까지도 한일 관계가 좋지 않은 이런 게 있는데 최근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천황이 직접 나서가지고 뭐 종군 위안부 문제를 사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천황은 전범인 소아천황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했죠. 전범이라고 했죠. 전범이라고 했죠. 거기에 대해서 일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주 흥분했죠. 왜 전범이라고 했는가? 전범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위안부 문제는 그 한일 합의로 딱 끝난 걸로 돼 있고 일본 정부가 그때 아베 정부는 많이 비판을 먹어가면서도 15억 불 2015년 12월 박근혜 고유점이 아베의 최종 합의입니다. 최종 합의라고 했습니다. 일본 국가 예산에서 10억 불 줬어요. 그러니까 10억 엔이죠. 10억 엔. 그리고 그 살아있는 위안부 할머니 중에서 막 60% 이상이 그 돈 받았습니다. 그 기금 만들어가지고. 그러는데 다시 뭐 사죄를 해야 된다. 근데 사죄는 했습니다. 해왔고 계속. 여러 번 해왔죠. 그러는데 또 전범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전범은 아니죠. 그 국제적으로 동전 재판에서 전범 대우를 안 받았고 더군다나 국회의원자라면은 국회의장이라면은 그건 사무권의 자인지 않습니까? 그럼 외교적으로 그 자기 속심이 어떤 사고방식을 하고 있어도 외국을 자극하면 안 된다. 특히 지금 그 위안부 문제가 지금 이슈가 아니잖아요. 노동자 문제가 이슈지. 위안부 문제는 이슈가 아닌데 왜 그런 일부러 자극을 했는지 그 항상 자기의 지론이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론이더라도 국회의장이라는 입장에서 외국 언론하고 인터뷰할 때 그 외교적인 사실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그 아그리 투 디사그리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안 한다는 것이 외교이다. 상대방의 역사인식이 자기가 전범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일본의 대사선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은 다만 그걸 외국 언론에 국회의장 입장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흥분을 하죠. 그럼 그게 외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저보적인 상식이 없다. 그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이 소아천황이 전범이냐 아니냐는
뭐 학문적으로는 논쟁이 될 수 있고 전범이라고 생각하는 일본 사람들도 많고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있죠. 또 한국에서는 아마 대부분이 전범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전범 재판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범으로 법률적인 판단을 받은 적이 없는데 여기에 대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일본 천황의 역할은 전쟁이 일어날 때 천황이 재가를 했으니까 책임이 있는데 나중에 전쟁을 끝내는 것도 천황이 결단으로서 끝냈기 때문에 아주 이 문제를 단칼에 해석하기에는 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일 바르게 아그리 투 디스아그리 그걸 제가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한일 관계, 일한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역사 교과서, 일본 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이 가르치는 교과서는 일본 교과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의 교과서에서 뭐 안중근에 대해서 테러리스트라고 쓰라 그런 건 안 합니다. 다만 이등반문은 우리 입장에서 영웅입니다. 그렇게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아그리 투 디스아그리로 그 이야기는 안 하는 것이 좋다. 그 전체주의 국가가 아닌 이상 일치할 수가 없다. 근데 자기가 손이다. 자기가 손이라면은 상대방의 다른 의견을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사고방식이 일본에 대한 사고방식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라는 제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1984년에 일본에 가서 이등방문의 손자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손자가 은행에서 간부로 일하시다가 이 퇴직을 했더라고요. 록봉기에서 살고 있었어요. 아주 집이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온 기자라니까 아주 반갑게 맞았습니다. 오은데 갔더니 그분 얼굴 보니까 일본 돈 그 10,000엔짜리에 이등방문 지금은 없죠. 그때는 있었죠. 그때 있었죠. 얼굴이 참 비슷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 했는데 이분이 한국에 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고 이 일제시대 때 이 이등방문의 아들하고 안중근의 누구하고 이렇게 서로 화해를 시키는 쇼를 한 적이 있다고. 정독부에서 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등방문 변호를 해요. 그러니까 이등방문은 통감부의 통감이었지만은 사실은 한국을 이렇게 강제 합병하는 데는 반대하는데 저격을 받아서 결국은 강제 합병 쪽으로 갔다. 뭐 저는 그건 변명으로 봤는데 이분이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자기 아버지를 기리는 방문사라는 절이 절이 남산에 있다고 들었는데 그 아직도 지금도 있느냐고 묻더라고. 아니 지금 그 신라 호텔 자리가 맞아요. 뭐 그렇게 이 한국 사정을 잘 모르고 역시 이등방부는 일본의 명치유신 이후에 이거 국가의 틀을 만든 사람이죠. 그렇죠. 틀을 만들고 우리로서는 식민 통치의 원흉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일본 사람 보고 이등방문을 원흉으로 가르치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이등방문을 존경한다고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역사 문제와 영토 문제는 각 국가의 그 정체성과 관련되니까 서로 강요하지 말자. 그래서 agree to disagree 동의하지 않기로 동의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이 지금 아주 결정적인 지금 국면에 서 있다는 느낌이 안 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그 일한 관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그 역사 인식 문제만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래서 저는 한일 관계, 일한 관계가 제약 아니다라고 계속 일본군에서 주장해 왔어요. 그러나 그 지난번에 대법원 판결로서 경제 문제로까지 가면 안 되죠. 까지 지금 갔습니다. 갔다고. 그러니까 경제 보복 이야기가 보복이 나오고 또 경제적인 협력을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리고 또 안보 문제까지 갔습니다. 갔습니다. 뭐 레이더 갈등도 그렇고. 레이더 갈등. 그러니까 그 일본 자위대 사람들을 만나면은 아니 아무리 전체적으로 대립하더라도 한국하고의 관계는 든든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어요. 아, 일본에서요? 예, 일본에서. 다만 일본의 그거를 목격해서 아니 한국군이 우리 편인가? 이라는 자위대 그 리더들이 많아졌어요. 그거는 그 한미일 삼국 동맹 관계에서 결정적인 그렇죠. 실수입니다. 그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다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적국이 아닌데 전 동맹국인데 서로가 유학도 하고 교류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공산주의자는 거짓말을 한다지만은 왜 그럼 한국 국군이 실제 그 군이라는 것이 사실에 근거로 해서 과학적인 존재인데 왜 거짓말을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고 심각하다라고 생각하죠. 물론 한국 쪽에서는 일본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이 방송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본 국민의 거의 90% 이상이 한국군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건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 한미 관계가 나빠진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일 아주 흥미롭게 설명한 사람이 황장엽 선생인데 김일성이가 그렇죠. 갓근 이론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갓을 머리에 고정시키는 게 끈이 두 개인데 하나는 그 갓은 한국입니다. 하나는 한일 관계 그리고 하나는 한미 동맹이다. 그러니까 이걸 잘라버리면 갓이 날아가 버린다. 그 적화통일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게 김일성의 지론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북한의 전략과 남한의 이 좌익 세력의 전략을 보면은 반미로 가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또 문재인 정권이 트럼프에 굉장히 의존하니까 반미는 갈 수 없지만은 반일로 가기는 쉬워요. 반일로 가면은 이게 전국적으로는 반미로 이어져 가지고 한미일 동맹이 와야 되고 하는 점에서 요새 일어나고 있는 이 반일 움직임, 반일 움직임이 상당히 걱정스럽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친일 청산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고 친일 청산 이제 뭐 할 것도 없습니다. 다 친일 잔재 청산이라고 했는데 친일 잔재 청산도 다 했어요. 그걸 더 한다는 건 또 그거하고 빨갱이 문제하고 연결시켜 버리니까 아 이게 본격적인 남북한 좌파 통일 전선에서 본격적으로 반일 선동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대중적으로 먹혀들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가 변했고 무엇보다도 한국 사람 중에서 700만 명이 연간 일본으로 간다는 것은 그것은 삶 속에서의 반일은 실제로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한국 사람들의 반일 감정이 문제가 아니라 일본 사람들의 반한 감정이 또 문제죠. 이게 지금. 근데 그건 한국 쪽에서 메시지를 그걸 잘 몰라요. 한국 사람들. 보내주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지금 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정확히 아셔서 역시 조약은 조약이다. 그 여태까지 경제적으로는 좋은 관계였고 또 일본이 물론 일본을 위해서지만은 지원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게 윈윈 관계였지만은 그거를 다 무시해서 예를 들어서 그 신일본 제철 스미킹 회사를 예를 들면은 65년도에 포스코를 만들 때 기술 지원을 많이 했었죠. 그때 회장이 누구죠? 이나가와. 그분이 또 박태준 씨하고도 가까운 분이고. 그러니까 박태준 씨 보고 그 사람 믿을 수 있다고 해서 부하 보고 기술은 다 주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기 라이벌 육성까지 했는데 그래도 줬다. 그런데 포스코가 더 커져버리고. 근데 그 일본 제철에다가 다시 그거 배상을 하라고 재반해서 그걸 한국 정부가 보호해주지 않고 오히려 한국에 있는 또 포스코의 자회사에 투자해서 그렇습니다.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압류됐어요. 그러면은 그에 대해서 한국 보수 진영에서 나서서 신일본 제조라는 것이 이런 회사다.
이라고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일본 국민들도 한국 전부 지금 자파적인 대부분하고 다른 존재도 있다. 이라는 거 알 수가 있는데 그게 못 돼요.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한국에 보면은 반일로 갈 때는 좌우가 구분이 안 됩니다. 예. 반일로 갈 때는 좌우 합작이 되어버리는데 그 뭐 보수 신문이라고 하는 쪽에서도 반일에는 더 앞장섭니다. 그렇죠. 한겨레하고 똑같이 논조가 같아지는데 이렇게 되니까 일본 쪽에서는 반일은 일본 전체 한국 전체의 여론이구나.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보수 세력도 반일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건데 여기에 우리 한국의 자유진영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그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좌파가 주동하는 반일에 편성해버리면은 결국 한미일 동맹이 기능할 수 있는 국민적 여론이 무너져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침당했을 때 6.25 때도 마찬가지지만 6.25 때 제일 미군 기지입니다. 제일 우리를 미군. 도우러 온 미군 24사단이 일본에 주둔하고 있었잖아요. 일본에서 왔고 일본에 있는 물자가 들어와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똑같이 유엔군 후방사령부가 일본에 있고 일본에 있는 7개 미 해공군 기지에서 5만 4천 명의 미군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은 그게 과연 우리를 도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지식인들까지도 계산 없이 이렇게 선동에 넘어가고 있는 게 아쉬운데 우리 니즈오카 선생이 아주 우정 어린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충고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실 한국의 우파 자유진영이라는 분들이 여기서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일본 편에 섰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한국 편에 서는. 그러니까 국제법적으로 그러니까 법칙 과학적인 사고 방식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거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 또 서로가 상대방의 사고 방식을 존중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걸 보여줘야지. 그게 오히려 또 한국의 보수의 약점이 반일에 대해서 반론을 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반미까지 가서 방한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 민족주의 악용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진일파 전산이 안 돼 있다. 보수가 진일파다. 그런 욕을 먹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아니 일본은 지금 독립국가고 그 일본하고 교류해서 협력해서 이렇게까지 왔다. 그건 사실이니까 사실 있는 대로 그건 인정하고 또 일본 사람들의 역사 인식하고 한국 사람의 역사 인식이 다르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일파라고 하면 전부 다 나는 친일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친일을 해야 될 그 나라죠. 일본과 우호 국가니까. 다만 일제 시대 때의 친일과 대한민국이 건국한 다음에 그리고 65년에 한일협정을 맺어가지고 국교를 튼 이후에 그리고 한미일 동맹의 일원으로서의 일본과는 친해야죠. 친일입니다. 지금은 친일을 해야 대한민국이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왔어요. 해왔지 사실. 해왔으니까 이렇게까지 된 거죠. 그렇죠. 안보 면에서도 해왔고 경제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친일 청산은 할 게 아니고 친일을 오히려 장려해야 되고 그 일본은 지금의 일본입니다. 민주국가가 된 자유민주국가가 된 일본인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친북 청산을 해야죠. 그렇죠. 지금은 친북은 잔재가 아니라 친북은 지금 맹렬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한국이 친북을 청산해야 가짜 민족주의에 넘어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가짜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존재주의 세력이 지금 동아시아에서 확장되고 있어요. 중국 공산당도 그렇고 북한이 그렇고 또 한국의 반전도가 존재주의적으로 가 있으니까 그런 존재주의 세력하고 싸우기 위해서도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민족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전체를 알아야 돼요. 우리 역시 인류의 보편적 가치관이 있다.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들의 나라가 있고 환실 진실을 하는 나라는 하고 한국과는 다르죠. 미국은 대전연 제고 다르고 저는 문명이 다르지만은 그러나 인권, 법치, 자유, 그 사유재산이라는 거는 보편적인 것이다. 그거는 빌 흐려서라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다. 지켜야 되는 것이다. 그런 공통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한일, 미 그런 관계, 한미일 그런 관계였었는데
지금 그 일본에서 보고 있으면은 그 한국 정부가 하는 행동이 거기서 이달하려고 하고 있게 보이고 또 한국 전체가 일본 대해서 비판하는 거는 그 합리적이 아니고 법치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한국 전체가 그러니까 그 합리적인 그 해양 국가에서 이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일본에 대한 감정만 가지고 걱정하는 것보다 더 깊이 있는 걱정. 해양 국가에서 대륙 국가로 가버리면은 우리는 그럼 그 주에다가 자위대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대마도에 자위대를 박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고려 왕조가 살아 있을 때는 우리가 몽골 침략을 안 받았지만은 또 삼별초가 그 제주도에서 대항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안전했지만은 그 없어지면은 원나라하고 그 고려 용합군이 일본한테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는 한국 국군이 60만 명이 그냥 지금은 우리 편이다. 그렇죠. 그러나 적화도 만약에 제약의 경우 한국이 중립되는 것이 아니다. 전체주의 세력에 한국이 들어가면은 우리한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처럼 그 한국에 자유를 보내서 보수파를 응원할 수는 없다. 그래서 모라ル사포트를 해야 된다. 자유민주를 위해서 한국 끝내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아직 승부는 안 끝났다. 그러니까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세력으로 남아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도 인류 역사를 위해서도 이게 지금 역전이 됐는데 네. 이게 한국의 반공정부가 강할 때는 한국이 일본의 방파제라는 네.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일본의 자유를 지키는 네. 방파제가 한국 네. 휴전선 남쪽에 있는 반공정부다 해서 그 반공정부와 한미일 동맹관계가 형성이 됐는데 이제는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만약 부산에 일본 사람들 부산에 인공기가 휘날리면은 휘날리게 되면은 일본은 어떻게 하느냐? 일본이 어떻게 하느냐? 그 러일 전쟁 원인과도 좀 비슷한데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반도에 대한 전략 개념은 뭐냐 하면은 최소한 대한민국 한반도의 남반부가 적의 손에 넘어가는 것은 참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는 이건 이제 신라가 정부통일하는 과정에서 한때 당나라와 손을 잡고 일본의 우호국인 백제를 멸망시키니까 일본이 백제를 돕기 위해서 부원군대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663년에 백총강 해전에서 우리가 졌으니까 당나라 신라한테 져가지고 완전히 한반도에서 철수함으로써 이제 한일 관계가 정리가 됐는데 사키모리라는 것이 우리 동전 집안에서 걸어서 편사를 보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보냈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신라군이 당나라하고 손잡고 일본을 쳐들어오는 거죠. 온다. 그런데 신라가 또 당나라하고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그때 이제 또 신라가 당을 쫓아내기 위해서 할 때는 또 신라와 일본이 또 친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 때 이 몽골 군대가 고려를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일본으로 쳐들어간 두 차례의 경험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다 감안을 하면은 어쨌든 한반도가 최소한 해양 국가에 남아 있어야지. 이 해양 국가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자유와 법치와 인권과 사유재산을 존중하니까. 그리고 저 큰 세계사 흐름으로 보면은 일본은 제국주의 국가였어요. 식민지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식민지였던 나라에서 한국이 거의 선진국이 됐습니다. 그렇죠. 인류의 보편적 가치관에서 선진국이 됐는데 그런데 스스로가 그 자유민주주의를 버린다. 그럼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관인지 아니면은 옛날에 제국주의를 했던 나라 그 사치스러운 그런 그룹들만 즐길 수 있는 가치관인지 역시 식민지였던 나라 민족이 선두주자인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남아서 오히려 북한을 자유통일해서 그렇죠. 보편적인 가치관을 확산시키고 대립국가까지 자유민주주의를 확산시켰으면은 우리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세계사적인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는 그 공산주의 맞는 반파제가 아니다. 자유의 방파제가 아니라 자유의 파도다고 했죠. 평양까지 가고 북경까지.
북경까지 간다. 자유의 파도가 돼서 예. 동아시아를 자유 세계로 예. 만들겠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 대한민국에 있는 이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싸워서 지켜내야 합니다. 네. 지켜내야 하는 게 세계사적 의미가 있다는 게 바로 식민지를 겪었던 국가도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진국이 될 수 하는 있다. 것을 보여주는 예. 거죠. 예. 그런 더구나 우리 대한민국의 과거 역사는 공산당하고 싸웠고 그다음 식민지적 잔재와 싸웠고 봉건주의와 싸워가지고 이 정도의 대한민국인데 지금 이코노미스트의 인텔리전스 유닛이 통계낸 거 보면은 아직도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가지고 아시아 최고의 민주국가로 나옵니다. 랭킹 167개국 중에서 20등. 그런데 북한이 167개국 중에서 167등이에요. 그래서 아시아 최고의 민주국가가 세계 최악의 독재국가에게 먹히느냐. 이거는 정말 어제 나경원 씨가 이렇게 하니까 기적 같은 대한민국이 기적처럼 몰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참 표현이 잘했죠. 예. 기적처럼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이 또 다른 기적으로서 몰락하는 것을 우리가 방치할 수 있느냐 하는 아주 좋은 화두를 던졌습니다. 감사합니다.